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보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시간입니다. 어, 오늘 7월 5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갑자기 제 책상 위에 이 강원국 작가가 그걸 해줬었잖아요. 환율이 1250원 이상 급등을 했을 때 12개월 뒤에 코스피의 주가 상승률은 어떻는지 그 자료가 제 책상 위에 올라 있어서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환율이 1250원 이상 올라가는 상황은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7번 있었는데요. IMF 때 우리나라가 1997년 12월 8일 날 1250원을 뚫고 1800원까지 가잖아요. 네, 그때 12개월 뒤에 코스피의 주가는 22.9% 올랐네요. 그리고 2000년 12월 26일 그때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주가가 이제 폭락하고요. 1000포인트에서 504까지 빠졌었는데 그때 1250원 위로 또 일시적으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초에 이제 11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1250원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진입을 했으면 12개월 뒤에 29.58%고요. 2003년 3월이면 요때가 이제 코로나 사스가 터졌을 때죠. 코로나 사스가 홍콩에서 터져서 뭐 난리 납니다. 예. 그러면서 지수가 그때 537.3이었네요. 그리고 1년 뒤에 62.44%.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0월 6일 딱 리만이 파산을 했을 때 9월 15일인가 파산하고 그리고 10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그때 지수 환율이 또 1250원 넘어서면서 2009년 초까지 2009년 3월까지 외국인이 주식을 팔거든요. 그러면서 156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때 10월 달에 금융위기 때 10월 6일 날 주식 샀으면 1개월 만에 마이너스 19.6%까지는 갔었네요. 그리고 12개월 뒤에 수익률은 플러스 17.6%였었고 2010년 5월 달에는 이 강 작가가 글쎄라고 이때 왜 그렇게 환율이 올라갔는지 몰라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때 그리스 사태 2010년 5월 그리스 사태 때가 우리가 1560이었었는데 1년 뒤에 30.44% 그리고 코로나 2020년 3월 18일 날 그때도 1250원 뚫고 올라가고 1299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코스피 지수는 1년 뒤에 92.69% 올랐던 그 자료가 책상 위에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고 강한국 해가지고 한번 할투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매일경제에서 중학개미 반등장의 차익 실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지수가 5월 달에 저점을 찍고 한 18% 정도 올랐거든요. 상해 지수가 낙폭의 거의 60% 회복했습니다. 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시장도 5월 달에 제가 저점으로 봤었는데 6월, 7월까지 중국 시장처럼 과거에 항상 이제 중국하고 같이 우리가 먼저 이 글로벌 무슨 위기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가 우리 시장은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빠졌다면 중국 시장은 미리 이제 3월 달에 봉쇄 조치에다가 4월까지 안 좋은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5월 달부터 강하게 반등이 돌았고요. 지금 한 달 수익률이 18.5%. 네, 이 반등장에 이제 이익 실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중학개비 분들 아주 잘하셨습니다. 최근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중국 펀드에서 한 달 새 2,500여 원의 자금이 빠져나가서 눈길을 끈다. 간만에 찾아온 반등장에 차익 실현 매도가 쏟아지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수익률이 부진한 미국 펀드에는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 중국 펀드에서 이익 실현해서 또 미국 펀드나 우리 한국 지수 사시면 되겠네요.
최근 1개월 새 중국 주식형 펀드에서는 2,530억 원이 빠져나갔다. 이 기간 중국 펀드는 18.5%의 수익률을 올렸다. 해외 주식형 펀드 전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올 들어 부진했던 중국 증시가 4월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연초 3,600선을 기록했던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2,900까지 떨어졌다가 7월 초 3,400선 턱 밑까지 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온 하락세에 몰려있던 투자자들이 증시가 반등하자 펀드 차익 실현에 나오고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홍콩 H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정하는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가 또 있네요. 여기서도 220억 유출됐고,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한 북미 펀드에는 설정액이 늘어나고 있다. S&P 500 지수가 한 달 새 7.1% 떨어지는 등 약세장에서 북미 주식형 펀드도 평균 마이너스 5.6%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1891억 원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연초 이후로 기간을 늘려보면 3조 420억 원이 이 북미 주식형 펀드에 우리나라의 자금이 몰렸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권역별 유형 중에 대부분의 자금을 이 북미 펀드에서 흡수한 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와중에도 미국 증시의 장기적 우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매일경제 신화 기자님이 쓰신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주가가 항상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관련된 기사가 또 있어요. 매일경제 신혜림 기자님인데 중국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물가 잠재울 변곡점이 될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완제품 재고량 하면서 이게 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고가 보니까 완제품의 재고량이 2019년도에 5% 미만이었다가 코로나 때 15% 급증했다가 다시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듯 하더니 2022년도에 지금 20%까지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재고가 급증하면 당연히 생산이 줄겠죠. 7개월 연속 하락한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PPI라고 하죠. 2021년 10월 달에 12.5를 넘었던 PPI가 지금 22년 5월 달에 6.4까지 지금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공장 5월 중국 완제품 재고가 19% 증가했고 올 5.5% 성장도 어려울 전망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이 되고 수요 감소 맞물릴 땐 물가가 억제될 것이다. 도시 재봉쇄 때는 인플레가 부채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계 공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쌓이는 중국의 완제품 재고, 국내의 소비재 수요 감소 등이 맞물려서 일부 상품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재고가 쌓이면 이제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되고, 그죠? 재고가 쌓이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3일 중국의 경기 둔화는 세계 국가의 실버 라이닝, 불행 속에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제 봉쇄로 성장률이 급락했고요. 올해 5.5% GDP 달성도 낮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선진국 경제가 지금 둔화하는 상황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의 더딘 성장은 세계 경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는데요. 먼저 최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의 코로나19 봉쇄 해제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개선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서 중국발 공급망 차질은 올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킨 주요 요인이었죠. 운송기술 회사 포카이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선적된 화물량은 중국 선정과 상하이의 방역 규제가 강화됐던 3월 초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상품 가격을 밀어 올렸던 컨테이너 운임도 지금 하락세라고 합니다. 프레이토스 발틱 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는 컨테이너 운임은 전주 대비 15%나 하락했고요. 1년 전보다는 13% 낮아졌다. 와, 그 1년 전 항상 이제 1년 전 CPI나 PCE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전년 동월 대비 뭐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데 컨테이너 운임이 이제 드디어 1년 전보다도 13% 낮아졌네요.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상품 재고는 쌓이고 있다. 타겟이나 베드베스 비욘드 등 미국 소매 업체들은 과잉 재고로 인해 회사가 지금 재정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케아의 모기업이 인카홀딩도 유럽 내 이케아 창고들이 지금 재고로 꽉 찬 상태라고 전했다. 국내 수요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제품 제조업체들이 상품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디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야, 지금 어제까지도 물가 상승 때문에 이렇게 주식시장이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디플레이션. 제가 내년 초면 디플레이션 우려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디플레이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중국의 5월 PPI가 6.4로 7개월 연속 하락했고 4월 중국 기업의 완제품 재고는 1년 전보다 20% 늘어서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중국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5월 재고 증가율은 소폭 둔한 19.7%를 기록했는데요. 캐시 우드가 그렇게 얘기했죠. 28일. 미국 기업의 과잉 재고를 우려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앞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다고 하는 마이클 버리도 27일 소매업체들의 재고 과잉이 디플레이션 발생의 요소이며 결국 연준의 긴축 중단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견했다. 마이클 버리가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 아마 하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QT라고 하는 거는 양적 타이트닝 그것도 실제로 공격적으로 하지 못할 거다라고 저도 보는데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언 그룹의 중국 시장 조사 임원인 로건 라이트는 중국 경기 둔화가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 횟수가 훨씬 더 적어지고 인상폭은 훨씬 더 낮아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요. 5월 미국의 이제 CPI는 1981년 12월 이후 최대 폭인 8.6%를 기록했고 연준은 지난달 초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또 막 이제 찾아보고 싶은 게 1981년 12월 달에 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8.6% 기록한 이후로 이번이 가장 높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81년 12월 달 그때 이후로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데 그 볼커가 막 20%까지 금리 올리고 하면서 1980년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81년. 그때가 아마 리세션으로도 아마 기록돼 있을 건데 리세션으로 기록돼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하도 요즘 리세션 얘기가 많아서 과거 리세션 기간도 다 제가 갖고 있습니다. 1980년에서 80년 7월까지 요때 2분기 연속 GDP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81년부터 82년 11월까지 요때도 GDP가 연속 감소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리세션으로 기록됐던 해였거든요. 그러면 81년 12월 달에
요렇게 8.6%였는데 82년도에 다우지수가요. 8월 달에 769.98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8월 달에 플러스 11%,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보합 마이너스 0.56, 그리고 10월 달에 플러스 10.65, 그리고 11월 달에 플러스 4.8, 그리고 12월 달에 플러스 0.7 하면서 82년 이때가 81년 11월 달이군요. 81년 11월 달에 플러스 4.27을 기록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 초까지 82년을 연봉으로 보면 됩니다. 연봉. 82년을 연봉으로 보시면 81년도에 지수가 마이너스 16%까지 빠졌다가 마이너스 9.23으로 끝났는데요. 그 다음 해 82년도에 이렇게 그때도 이제 물가 공포에다가 방금 리세션 기간이었다 했잖아요. 1982년도에 주가가 마이너스 12%까지 상반기에 좀 빠졌다가 결국 플러스 19.6으로 끝났네요. 769까지 빠졌다가 1046까지 빠졌으니까 저점 대비로는 거의 한 30%, 35% 가까이 올랐었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과거 언제 대비 처음이다, 뭐 40년 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CPI가 높게 기록되고 리세션이 실제도 리세션이었고, 그때 당시에 미국 경기가 엄청 안 좋았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실업률이요. 그때도 10% 넘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2년도에 플러스 19%, 83년도에 플러스 20%. 네, 그런 식으로 계속 80년대에 본격적인 랠리가 쭉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난달 초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하지만 변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중국이 추가로 대규모 도시 봉쇄를 단행한다면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무너뜨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케네스 로거프 하버드대 교수는 만약 중국의 봉쇄 문제가 악화한다면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금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중국이 건설용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 사용을 늘리면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이 건설용 철광석, 구리 등 하면 늘릴 수 있고, 또 중국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세로 접어들면 석유와 석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에너지 가격도 자극할 수 있다. 이게 2004, 5, 6, 7년도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죠. 다만 경제학자들은 현재로서는 중국이 2020년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강력한 경제 반등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아주 좋은 기사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한번 중국이랑 관련된 기사. 카카오가 AI 얼굴 인식 경련에서 중국 재침 비결은 쪽집게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미국 NIST 주간대에서 1등을 했는데요. 키오스크 등 4개 부분에서 상위를 기록했고, 15억 명 정보 활용하는 중국과 달리 4억 워커스루 개발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적은 데이터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다음 목표는 CCTV 얼굴 인식이다라고 돼 있으면서 사진이 나오는데,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사옥 앞에 설치된 워커스루가 캡 모자에 마스크를 쓴 임직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있다. 캡 모자에다가 마스크까지 썼는데도 이거 얼굴을 인식할 수가 있나 보네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AI CCTV 개발을 위해서 사내에서 실험 중인
무인상점, 무인상점에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체격까지 이렇게 아마 이 체킹을 하나 보네요.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다.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미국 국제표준기술연구소가 주관한 AI 얼굴 인식 기술 경연대회에서 키오스크 부문 1위를 포함해서 총 4개 부문에서 상위 5위 안에 든 것이다. 2000년부터 진행된 FRVT는 전 세계 주요 AI 기술 기업이 참가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2018년 중국 기업이 1위에서 5위를 휩쓸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중국이 첨단 분야에서 미국을 앞질렀다고 주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은 중국이 이끌고 있는데 일찍부터 얼굴 인식 기술에 관심을 가진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아예 이동통신 가입돼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AI 기술 기업과 함께 협업해서 신원 확인, 결제, 대출, 모니터링, 범죄자 감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빅데이터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은 21세기 빅브라더 국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빅브라더 아시죠? 1984년이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1984년이니까 꽤 옛날인데도 그때 이제 컴퓨터라는 게 막 이제 태동하고 그 퍼스널 컴퓨터의 보급이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 벌써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가 이 전 세계를 감시하는 그런 이런 상황을 이 소설에다가 막 적어놓고 그런 존재를 이제 빅브라더라고 쓰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정부의 막대한 지원 속에 성장 중인 중국 기업을 제칠 수 있던 비결은 뭘까? 진짜 비결은 뭘까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사옥에서 만난 신종주 이사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면서 같은 사진을 좌우반전하거나 다른 이미지와 합성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드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구글의 AI 알파고가 수많은 바둑 기보를 바탕으로 바둑을 정복했던 것처럼 얼굴 인식 AI도 많은 얼굴 인식을 학습해야 한다. 15억 명의 개인정보를 스스럼없이 활용할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의 AI 연구는 땅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기에는 높은 벽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얼굴인식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과 보유 기간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2019년 출전한 첫 대회에서 전체 168개 알고리즘 중 100위권에 머물렀었네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일단 임직원 얼굴 사진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모으기로 했다네요. 2020년 초 얼굴 인식 기반 출입 시스템의 워크스루를 개발한 이유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임직원은 별도로 출입증을 찍지 않아도 워크스루에 얼굴만 비치면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워크스루를 운영하자마자 고비가 찾아왔다네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임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게 됐고 신인사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것이라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쓴 빅데이터도 없어서 결국 미리 확보한 얼굴 사진에 일일이 마스크를 합성해서 만든 가상 이미지로 알고리즘을 또 고도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빅데이터는 철저하게 AI 알고리즘 개발에만 쓰인다. 신이사는 워크스루를 통해서 확보한 사진은 관리자만 출입할 수 있는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해당 정보 역시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안한을 기자님이 쓰셨네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는 뭐 지문 찍고 들어가고 홍채 인식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이제 하나금융을 쓰다 보면 안면 인식 뭐 따로 이제 지문 안 하고 안면 인식 해가지고 딱 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주요국 4개국에서 10조 5천억 달러가 풀려서 돈줄 조이기가 빨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GDP 대비 지금 광의 통화량 비중이 미국, 유로존 등 117%까지 지금 하락했고요. 유동성은 여전히 줄여야 할 상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중앙은행에서 그 통화량을 조절할 때 금리를 낮추고 또는 직접적으로 이제 돈을 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돈은 얼마나 풀렸을까? 미국, 유로존, 일본, 영국 등 이른바 G4 국가의 광의 통화량만 봐도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불어났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말 45조 2천억 달러였던 G4의 광의 통화량은 45조 2천억 달러니까 거의 5경 5천조.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말에 이 정도였는데 도대체 얼마나 풀린 거죠? 지난해 말에는 55조 7천억 달러로 10조 5천억 달러나 증가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경 3,600조라는 돈이 풀렸습니다. 야, 1경 3,600조. 사실 페드가 4.5조 달러에서 2019년도에 QT를 하면서 3.8조까지 그 밸런스 시 그 연준의 대차제표가 줄었다가 3.8에서 최근에 이제 8.9조 달러로 늘어났으니까요. 거의 이제 5천, 6천조, 한 6천조를 미국에서 찍어낸 돈이 그 정도인데 1경 3,600조. 그러니까 EU나 뭐 그 영국이나 일본이나 뭐 그쪽에서도 기초통화국에서도 돈을 막 찍어냈던 거죠. 이는 당시 국내 총생산 GDP의 24%에 해당하면서 불과 2년 만에 GDP의 4분의 1이나 되는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예, 지금 뭐 페드가 물가를 잡겠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보면 웃기다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돈을 찍어내면 물가 상승이 올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돈을 찍어냈고요. 돈을 뭐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무역 수지가 만년 적자이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국내의 달러가 이제 계속 고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달러를 찍어낸 명분을 맨날 찾다가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찍어낸 건데 찍어낸데 너무 과도하게 찍어냈죠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찍어낼 줄은 몰랐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찍어냈고 물가가 급등하니까 또 이제 물가 잡는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의 자금의 되돌림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G4 광의 통화량이 지난해 말 55조 7천억 달러에서 올 1분기에 54조 9천억 달러로 8천억 달러 감소했네요. 8천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한 1000조 줄었습니다. 1000조. 네. 1경 3,600조가 늘었는데 1000조 줄었어요.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명목 GDP 대비 광의 통화량의 비율을 보면 2020년 4분기에 127%로 정점을 찍은 후에 올 1분기에 117%까지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하락한 이유가 GDP 자체가 이제 또 늘어났죠. 이는 장기 추세선인 123%를 6%포인트 하회한 상태로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유동성 과잉에서 유동성 부족 상태로 전환된 상황이다. 그렇다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 자산군으로 보면 주식, 가상화폐 등 급등했던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현금, 미국 국채, 달러화로 흘러들어가고 있고요. 업종 섹터별로 보면 빅테크와 ESG 열기가 사그라들고 원자재와 에너지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별 흐름을 보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현상이 뚜렷하다. 팬데믹 기간 중 최대 유입국이었던 중국에서 올해 1월에서 5월 56억 달러가 순유출되면서 과거 신흥국 위기의 전조로 여겨졌던 해외 자본의 갑작스러운 유입 중단 조짐이 보이고 있고, 다른 신흥국 역시 2분기부터 유출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는 대전환기를 지나는 중이다라고 아주 좋은 기사를 써주셨네요. 네, 써주셨는데 위에 이제 표 그래프 보시면 글로벌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나라고 하면서 2009년도에 103% 이게 통화량을 이제 명목 GDP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실물 경제 규모 대비해서 실제 통화량이 얼마나 풀렸는지를 의미하는 자료인데 2003년도에는 한 80% 초반이었다가 2009년도에 103% 그리고 2020년 12월 말에 127% 갔다가 지금 117% 정도네요. 이게 3월 말 기준입니다. 3월 말.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워런 버핏 지수를 세계 그 나라의 시가총액을 나누기 GDP로 하다가 너무 이제 GDP 대비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버핏 지수가 뭐 200% 되니까 그걸 GDP로 나누지 말고 그러면 유동성으로 나누자 뭐 이런 이제 접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동성 자체가 이제 지금 줄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 기사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대미 수출에 토요타가 23%, 혼다가 51% 마이너스네요. 일본 자동차 왕국 명성이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에다가 출고 대수가 뚝 떨어지고 주차 센서 기능 뺀 차량을 수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미국 수출을 통해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쌓아왔던 일본 자동차가 역대급 수출 급감 사태를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에서 6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했던 일본 1위 자동차 기업 토요타의 올해 2분기 미국 수출 자동차 수가 53만 1,10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만 8,236대보다 23%나 감소했고요. 일본 2위인 혼다 자동차는 같은 기간 미국 판매량이 23만 9,789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51%나 급감해서 미국 수출이 반토막이 났다. 미국 수출이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의 각종 전자제어 장치에 쓰이는 반도체의 공급 부정이다.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 사태가 잦아들면서 각종 전자제품 수요가 폭발한 반면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자동차 등의 생산 자질이 빚어졌고 거기다 일본은 한국, 중국, 대만처럼 반도체를 생산하는 내수 기업이 없어서 필요한 반도체의 자체 수급이 더 어려운 현실이다. 여전히 새 차를 사려면 미국인의 수요는 아직 부족하지 않지만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기업의 출고 차량 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떨어져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신문에 지적했다. 뉴욕타임즈는 자동차를 새로 사려는 수요가 지금은 공급을 초과할 정도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빅스텝을 취했고 이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돼서 조만간 소비자들은 긴축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자동차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 분석 전문기관인 콕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시판 자동차의 출고 가격이 평균 $5,000 정도 인상됐으며 신차를 할부로 구매한 미국 소비자의 월 평균 부담액도 $100 이상 높아진 상태다. 차량 가격 인상이 직접적으로 신차 구매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도래하면서 미래 신차 구매 수요가 올 하반기부터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신문은 토요타와 혼다는 모자란 반도체 때문에 주차 센서 같은 주요 기능을 빼버린 채 차량을 미국으로 수출할 정도라면서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장기적인 시장 대응 전략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요 기사와 함께 그 유튜브에 보시면 한국경제신문에서 그 월스트리트 나우 말고 도쿄 나우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영효 특파원 그분이 그 도쿄 나우에서 몰락하는 일본에 관해서 이게 약간 기획식으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의 전기차의 전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왜 혼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의 혼다라는 걸 주창하다가 전기차로 이제 못 갔던 거죠. 그런 이유 등, 토요타는 이제 수소차하고 하이브리드였잖아요.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를 만들다가 뭐야,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훨씬 나은데, 이제 하이브리드가 그동안 프리우스가 판매가 된 지 25년 동안에 650만 대 정도 전 세계에 팔렸는데, 이걸 중단하고 순수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나, 그런 거에서 많이 주저했다는 거죠. 그런 영향이 지금 이 판매에도 저는 급감한 거에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